자, 오늘 숙제가 또 있죠. 과연 지금 셀 아메리카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숙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관세, 금리, 달러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나도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큰 그림일까? 아니면 경기 침체로 가는 하나의 초입 구간일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숙제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실적 발표 기업, 또는 다음 주에 또 주목해야 될 실적 발표 기업, 또 우리가 봐야 될 가이던스의 관전 포인트,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저희 1타 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강 대표님 모시고 오늘 숙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예. 일타 오늘 강사는 아닙니다. 숙제가 많죠. 숙제가 많습니다. 예. 자, 어제 먼저 또 시장 분위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뭐 정말 셀 아메리카다, 뭐 달러가 뭐 급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우려의 그 첫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또 제롬 파월 의장을 또 비난하는 그러한 이제 트윗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뭐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주일 사이에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달라진 건 없죠, 사실. 예. 그리고 그 파월에 대한 위협, 예. 뭐 해임하겠다, 협박, 작년 대선 운동 때부터 내내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심 자체가 조금 약해지고 모멘텀 자체가 사라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그 여러 뭐 정부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또는 법에서 정해진, 뭐 제가 하나하나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만 예. 수장들을 막 자르고 있습니다. 아. 여담이긴 하지만 유튜브니까 편히 말씀드리죠. 예. 그 워싱턴에 있는 그러니까 야인이었을 때 예. 공격했던 변호사 로펌들 지금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작살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의 일환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1935년도 우리가 자꾸 좀 복귀를 해보면 FTC죠. 예. Federal Trade Commission. 그 위원장을 한번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대법원에서 이건 불법이다라고 한 적도 있고, 예. 그리고 이건 뭐 제 내피셜이지만 예. 트럼프 성격에 또는 스타일에 그 파월을 진짜 잘랐을 것 같으면 이미 잘랐겠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뭐 몇 번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임을 했다. 그럼 파월이 또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하고 내년 5월달. 이런 여론조는 피우는 거는 왜 그런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금리 인하 요구하고, 그러니까 저도 참 그 트럼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고, 웬만하면 낙관론을 견지하는 입장인데, 아니 본인이 이렇게 미국 자산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놓고 금리는 또 낮춰라. 참 뭐 그분이 저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그 하이엔드에 있으신 분이니까 뭔가 보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네, 그런데 분명한 건 어제 같은 경우는 뭔가 펀더멘털, 아까 앵커님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펀더멘털 훼손이라든가 또는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가하는 소식 때문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 프리마켓에서 제가 솔직히 못 보고 왔는데 뭐 어제 같은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되돌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들은 또 어느 정도 되돌림이 있다고 봐야죠. 늘 그래 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여러 각국의 관세 정책들, 자,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뭐 정말 뭐 일본과 미국과 어떻게 되고 있고 태국과 어떻게 되고 있고 뭐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관세 정책들 한번 간단히 좀 현황을 좀 이쯤에서 이제 관세가 어떤 지금 스트럭처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간단히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 4월 2일 날 정말 그 판때기 들고 나와서 무지막지한 관세를 때렸지 않습니까? 그 전에 4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입각하기 이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효 관세율을 때리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사실. 4월 초인가 2월 달인가 로이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2%를 부과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한 8% 중반 정도 되고, 인도가 12% 정도 되고, 베트남이 한 8.7%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관세의 망령을 들고 나온 시작점인데, 그거를 4월 1일까지 이제까지 우리가 복귀해 보면 뭐 알루미늄 때리고 무슨 뭐 펜타닐 때리고, 그래서 그걸 9%까지 끌어올렸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산이 돼봐야 아는 거니까 발표하는 기간마다 틀립니다. 하여튼 약 9%. 근데 4월 2일 날 이제 보편 관세 15, 이걸 좀 잘 아셔야 되게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보편 실효 관세율이 4월 2일 기점으로 해서 한 26% 정도까지 끌어올렸을 거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지금. 보편 관세를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 실효 관세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밑으로 좀 분해해 보면 보편 관세 10%, 그 보편 관세는 일단 기본적으로 10%까지 올렸다는 얘기죠. 거기에 상호 플러스 이제
보복 관세식으로 15에서 20%를 끌어올려서 26%, 25%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파란색 네. 보편 실효 관세율 10%는 그대로 놓고 지금 이제 지난 4월 9일이었던가요? 90일 유예하겠다. 이게 상호 관세 부분 아까 15에서 20%이 부분 갖고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상호 관세, 보복 관세 부분은 협상의 수단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파란색으로 그 표시해드린 10% 수준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예. 뭐 지금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뭐 여러 나라 국가 왔다 갔다 예. 그거 우리가 다 팔로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큰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만 보면 되는 것이죠. 네네. 대표적으로 중국만 보자는 거죠. 4월 16일 날 블룸버그에서 지난주에 기사 나옵니다. 중국은 지금 무역협상 조건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통상협상 대표를 일단 교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리청강 왕샤오웬인가 하는 그분이 굉장히 강경파였습니다. 근데 그분에서 리청강으로 이제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아시는 대로 트럼프 일기 때 상무부 차관보를 했었고 WTO 중국 대표를 했었어요. 예. 물론 이분도 뭐 유튜브니까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넘버 2 아니겠습니까? 예. 가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 이제 강경 발언을 내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그 글로벌 트레이드 라운드에서 경험이 있었던 분이고 네네. 일기 때 극적인 타결했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뭐 제스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도 지금 이렇게 만만디 내지는 대응 안 하면서 그런 전략 전술이겠죠. 그렇지만 블룸버그를 통해서 블룸버그가 분명히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기사화합니다. 네. 미국 측에다가 요청하기를 정상회담이나 회담하기 전에 한 사람 그 카운터파트를 정해줘라. 지금 뭐 스캇 베센트가 뭐 예를 들면 예. JD 벤스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과 중국 농노 같은 국가고 굉장히 막말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마라. 아시아 사람들 예의 중요시하고 존중해라. 체면 중요시하는데 내가 그래야 나도 어깨 펴고 갈 거 아니냐 너한테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근데 한편에서는 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자,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존중을 하면 뭔가 미국에 우리가 뭔가 한 수 접고 들어가는 듯한. 그래서 트럼프도 절대 숙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서로 수싸움 아니겠습니까? 일기 때도 비슷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익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통상 전쟁이라는 것도 패권의 일환이고 앵커님 아시겠지만 이 관세 문제라는 거는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이거 정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더러 요새 얘기하시는 게 이 관세를 바라볼 때 퍼셉션이 중요하다. 경제 관점으로 볼 거냐, 이 정치 문제로 볼 거냐, 이거 정치 문제예요. 통상 전쟁,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문제라는 얘기는 패권 싸움의 일환이라는 얘기고 패권 싸움의 본질은 힘이에요. 현대적인 힘이라는 얘기는 경제력과 군사력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게임에서 누가 열세 있느냐 얘기 끝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대학원 때 그런 전공도 했었고 지금 띄워드린 차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그 괄호로 누운 바 차트를 보시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거래하는 각각의 품목별로 모두 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왼쪽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가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는 폭을. 대중 적자,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폭이에요. 예. 뭐 금액이야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게 2024년 말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5,060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1,440억 달러예요.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한 2.5배, 3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3배 되네요. 그러면 통상 분쟁이 갔을 때 누구한테 피해가 더 클 거냐는 거죠. 누가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이 한 3배 정도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미국도 피해 있을 겁니다. 이런 피해 정도는 패권의 일환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전체 총 수출량을 봤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만약에 또 따지면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물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수출 수입의 어떤 차이는 좀 있으나 중국의 혼자서 봤을 때의 그 비중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큰 영향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앱솔루트 넘버로 실제 제가 갖고 온 차트 오른쪽 그래프 좀 음영 처리된 그래프 보시면 중국 15%가 그렇죠. 중국의 수출 대장국 순위가 이제 그래도 1위란 말이에요. 물론 한 5년, 10년 전에 이게 30% 가까이 갔다가 지금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미국도 대중국 의존도가 26%까지 갔다가 지금 8%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상 전쟁이나 패권 전쟁은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미 시작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바이든 정부 때 친중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2023년도 바이든이 한참 살아있을 시절에 대통령으로서 23년도 하원에서 1년 내내 대중국 특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1월 16일인가로 기억하는데 56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150개 조항에 중국을 더 때려야 된다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는 아주
국가의 기조적으로 갖고 온 싸움이지 예. 트럼프가 뭐 해서 이거 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이해하고 있고, 자 문제는 예.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네.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어쨌건 뭐 앱솔루트 넘버가 작건 크건 간에 예.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통상 분쟁이 갔을 때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이 통상이라는 건 쩐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익의 전쟁입니다. 예. 제가 도시 이름 될 수는 없지만 중국의 그 수출 뭐 제조 회사들이 모여 있는 이런 도시들은 지금 주문량이 지금 뭐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급감을 해서 거의 팔이 날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실익들을,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뭐 친미하자는 거 아닙니다.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기 때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었고, 예.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중간에 뭐 유화적인 제스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예. 자본시장에. 제가 정말 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뭐 104, 125, 145 계속 올리는데, 사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뭐 관여 안 하겠다. 뭐 숫자 노리면 이제 무의미하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여기서 더 대응했다가는 정말 임계점을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속도 조절하자. 일단은 한번 속도 조절을 하는. 해설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두둔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 좀 밸런스 있게 보고 그렇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어제 달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달러 인덱스가 과거 한 20년 동안의 궤적과는 영 다른, 그냥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밴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뭐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보고 계세요? 매일매일 예. 실질 실효 환율부터 시작해서 상대 환율까지 다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약간 포지티브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 요 한 2, 3주 극심하게 얼마나 부정적인 토론을 많이 하셨겠어요. 맞아요. 그래도 한둘쯤은 좀 욕을 먹더라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방송 같으면 이런 말씀 못 드리는데 유튜브니까. 네네네. 제가 뭐 한 15년, 20년, 길게는 3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만, 네네. 달러 DXY 기준으로 지금 97, 뭐 90, 뭐 프리마켓에서 한 98 잠깐 올라왔을 거예요. 네. 중장기적인 평균을 보면 95에서 100 사이입니다. 95에서 100 사이였다. 연초에 109포인트까지 갔던 것이 과하게 비쌌던 것이죠. 맞아요.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었죠. 그리고 유로화 환율 기준도 예. 1.1에서 한 1.05에서 1.15 요 사이가 맞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평균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105 기점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셀 아메리카에 의해서 US 달러 자산에 대한 처분, 뭐 US 달러 정말 신뢰 잃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전자에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너무 이쪽으로만 쏠리지 말자. 그렇다고 또 오른쪽으로 쏠리지 말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차트하면 중요한 차트니까 꼭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달러 투자 포지션, 그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달러 선물 미결제 약정 추이를 제가 오늘 아침에 뽑아온 겁니다. 오늘 오후에 그 연보라색이 자산 운용사에서 달러 포지션 미결제 약정을 포지션 갖고 있는 거고. 네. 뭐 다른 색 아더 리포트 뭐 이런 다른 주체들별로. 근데 레버리지라고 해서 빨간색 그래프가 도드라지고 있죠. 영 기준으로 최근에 레버리지라고 해서 헤지펀드 하우스들이 갖고 있는 지금 레버리지 포지션이 쭉 떨어졌다가 살짝 되튀고 있죠. 다시 또 반등했네요. 올라오고 있죠. 네네네. 이 말은 달러의 순 포지션이 롱으로 갖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주체들은 지금 영 기준에서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가 맞긴 맞아요. 네. 그런데 뭐 아더 리포트라든가 넌 리포트되지 않은 다른 주체들은 좀 소폭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헤지펀드라고 하는 곳들이 상당히 기민하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헤지펀드 포지션이 순롱, 그러니까 달러의 롱 포지션 미결제 영정이 플러스로 확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이들이 달러에 대해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전부 다 포함한 달러 선물 투자 주체별 순 포지션, 그러니까 총순 포지션이 지금 옆에 오른쪽 그래프에 청록색 그래프거든요. 과연 빠지고는 있어요. 총 포지션이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지금 2006년 초반까지 쭉 보시면 큰 위기가 있을 때 2만 계약 정도가 한 번씩 깨졌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딱 2만 계약 조금 덜 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좀 빨리 움직인다고 하는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일으켜서 지금 달러 순 포지션이 지금 롱으로 가고 있다. 이거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
혹시나 네. 지금의 어떤 달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가치로서의 어떤 투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트레이딩으로서의 이제 접근하는 그런 물량도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예. 트레이딩 관점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네. 또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이 뭐 채권 팔아서 금리 뜨고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예. 뭐 주식 팔아서 달러 던지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현재. 그거를 너무 확대해서 그래서 예. 이 셀아메리카고 달러 자산이 이제 다 끝났고 금 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채권 중에 국채 중에 미국의 국채 아니겠어요? 예. 말씀 나온 김에 보시죠. 국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하고 4월 10일 날 10년물 지표물 금리 아니겠습니까? 10년물 미국 국채 경매 결과입니다. 예.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제일 밑에 조금 글씨가 작으시겠지만 389억 달러 경매를 했어요. 그때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인다이렉티비더라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가 참여한 비율입니다. 이게 87%에 무려. 야. 작년처럼 금리 굉장히 높았을 때 예. 4% 중반 이상 갔을 때 많이 참여한 게 70% 중반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평균 60에서 한 66% 사이 왔다 갔다 참여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87% 참여했어요. 그럼 이게 셀아메리카의 증거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채권 시장도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정말 경제가 부러지는 어떤 방향에 대한 정책은 안 나올 것 같고 이제 많은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매력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하락 측면에서 보자면 예. 올 때까지 온 게 아닌가. 올 때까지 온 게 아닌가. 극심한 변동성의 정점 정도로 표현을 하죠. 아. 바닥이라고 하면 또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예. 각국의 중앙은행 기관 투자가들이 다 참여하는 게 국채 옥션이잖아요. 그렇죠. 그 옥션에 87%의 외국인 투자가 참여했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 자산의 대표적인 10년물 국채 지표금리에 대해서 예. 매력을 못 느꼈으면 이렇게 87%씩 참여 안 합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로. 장기채는 또 어떻게 30년물 30년물도 66점 몇 프로인가 참여했어요. 66점 평균 사실은 예. 가장 매력이 있는 게 10년물이고 그다음 30년물이거든요. 그 오늘인가 내일인가 또 뭐 몇 개월짜리 옥션하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건 또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단기. 늘 예. 낮았어요. 네네네. 매력을 못 느끼죠. 네. 길게 ALM을 그렇죠. 맞춰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닌가 예.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외부에서도 지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많은 뭐 경제학자분들, 뭐 백악관의 내부 고위 관료들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지금 뭐 좀 안정을 취하고자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발언들이나 인터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떤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자 하는 예. 트럼프는 나홀로 막 떠들어대고 있고 예. 그 밑에 이제 넘버 2가 확인됐죠. 뭐 여담이긴 하지만 4월 2일 즈음만 해도 뭐 하워드 러트닉이니 피터 나바로니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잡았고 스카페센트가 뭐 속된 표현을 제껴줬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그냥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사람 입을 집중해야 된다. 저는 스카페센트라고 보고 스카페 있습니다. 센트라고 그리고 경기 펀더멘털 관련해서는 제롬 파월이고요. 펀더멘털에서는 제롬 그러니까 파월이고. 펀더멘털이 정말 훼손이 되고 있느냐 마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예. 저는 제롬 파월에서 입에서 나오는 워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게 그나마 그분은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경기를 판단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카페 센트 재무부 장관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약간은 금융시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약간은 그래도 뭐 굳이 하면 약간 좀 따뜻하게 뭔가 이제 다루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달래는 듯한 이런 정책을 좀 피지 않을까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렇다고 저는 그분이 예. 뭔가 굉장히 친시장적이고 이런 의도적인 발언까지는 저는 못 느끼고 있고요. 제가 이제 원어를 계속 읽어보는데 예. 아주 객관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시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굉장히 과한 포지티브한 단어도 안 쓰고 있고 표현도 안 쓰고 있고 그냥 아주 뭐 뉴트럴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2월 6일 날 예. 오벌 오피스 트럼프 옆에서 주 경제 정책 뭐 DCJA 법안 연구화시켜 버릴 거다. 10년물 콕 찍어서 잡을 거다. 인플레이션 잡을 거다. 등등의 그런 멘트를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얘기는 거기에 아주 인라인한 멘트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해석과 반응이 과도했던 것뿐이죠. 네. 그리고 아까 모두의 그 앵커님께서 이제 소개의 말씀 중에 되게 반가운 그 2020년에도 이런 시장이 있었고 2020년까지 갈 거 없고요. 예. 2023년 초반에도 예. 실리콘밸리 은행들 지방은행 파산하면서 SVB. 네. 단기 그때 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15%, 16%씩 빠졌습니다. S&P 500이. 그렇죠. 지금 그 이상 더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고객 자산 운용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뭐 무책임하게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네, 네. 자, 그러면 네. 뭐 앞서서 이제 과거에도 뭐 이런 시정이 있었고 제가 아까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뭐 특히나 뭐 물론 PER만 보고 나서 그 밸류에이션만 보고 나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뭐 이거 뭐 여기서 경제 성장률도 좀 봐야 될 것이고 뭐 PEG 뭐 레이쇼도 좀 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될 소비자도 봐야 될 것이고. 예,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긴 한데 뭐 여러 가지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의 어떤 이 시점 자체가 뭐 펀더멘털이 정말 깨지지 않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만약 출렁거린다면 지금은 약간 매력적인 구간이다. 좀 길게 보면 거의 바닥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저희도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관세 지금 남아 있고 뭐 얼마나 좀 다시 이렇게 좀 뒤로 물러서 줄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도 소폭 리밸런싱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네. 조금 길게 확장 뭐 한 멀리 갈 것도 없죠. 1년, 2년 정도로만 보면 네. 저는 지금이 거의 바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시간 관계상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하고, 자 이제 대표님께서도 지금 실적 발표에서 관전 포인트, 물론 이제 가이던스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섹터군을 좀 보게 되면 어떤 군을 이번에는 좀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올해 제가 다른 방송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예. 중소형하고 부동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하고 부동산. 네. 예. 사실 중소형은 경기에 너무 민감하니까 금리에도 민감하고 그렇죠. 앞으로 뭐 금리 뭐 인플레이션 튀어오르면 거기에 따른 또 약간의 여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 업종을 꼭 찍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예. 그 4월 제가 뭐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상원에서 예산 결의안 통과한 걸 받아서 4월 10일인가요?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 통과했죠. 예. 10월부터 피스컬 이어가 시작합니다. 6월까지 이게 법안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감세 법안, 추가 감세. 그러니까 제가 정말 연초에 그때는 찾아뵙지 못했었지만 예. 트럼프의 당근이라는 말씀을 좀 일찌감치 드렸어요. 지금 트럼프의 관세 채찍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데 예. 앞으로 중후반으로 갈수록 트럼프의 당근이 아마 나올 거다. 그래서 좀 섣부르게 말씀을 먼저 드렸었죠. 예. 저는 지금 이제 욕을 먹더라도 이제 트럼프의 당근을 기대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법안들이 이제 정책 집행부터 시작해서 예. 예산 그 한도도 이미 그 법안에 다 반영이 돼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예산에서도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 감세 법안이라든가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좀 올해 연말까지라고 보면 거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뭐 알겠습니다. 중소형 부동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금방 가고요. 자, 오늘 사실 그 저희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또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예, 그때 또 찾아뵙고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4월 22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또 유익한 소식을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